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충격적인 얘기가 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출산율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2024년이 좀 어수선하게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 4분기 출산율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이 4분기 출산율을 봤더니만 0.65명인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감소 문제가 계속 이제 되고는 있는데, 저출산율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규정상은 그렇다고 해요. 아이를 낳게 되면은 두 명이 결합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최소한 두 명은 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명 이하가 되면은 저출산 국가로 이제 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 두 명이 아니라 한 명 이하로 된 지가 좀 벌써 오래됐는데, 이번에 6.5명인가 그렇대요. 충격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출산율이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저출산율, 그래서 인구 격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냥 충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1위에서 5개 나라가 특이하게도 서양이 아니라 전부 다 아시아예요. 한국이 1위고요. 두 번째가 홍콩. 홍콩을 이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죠. 홍콩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편입이 됐으니까. 어쨌든 홍콩, 그 다음에 타이완,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폴, 그 다음에 태국이더라고요. 특이하게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면 서양이, 굉장히 잘 사는 서양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초저출산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도시화가 집중돼가지고 군데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밀도 그런 도시 국가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 친구 중에서 그 리터러치 관련해가지고 문해력 분야에 굉장히 저명한, 아주 공신력이 높은 한양대학교 조병현 교수님이 이제 저하고 친한 친구예요. 둘이서 또 책도 내려고 최근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전문가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데 10년에 한 번씩 그 문해력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의 나라들, 그리고 또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대요. 그게 며칠 전에 발표가 됐다고 해요. 10년 이제 만에 발표가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이 조사를 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하위에 속하는 나라라고 해요. 문해력이. 되게 특이하죠. 근데 역설적인 건 또 뭐냐 하면, 교육률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고등교육 진학률은 그렇게 높지만 실제로 문해력 지수는 엄청나게 낮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대학을 가지만 실제로 도대체 우리가 뭘 이해하고 뭘 지금 배우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먼저 말씀드렸던 그 인구 격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인구 격감이 아주 심한 나라, 출산율 국가들을 보면은 고등교육 진학률이 되게 높고,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극심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심지어는 쇠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한국이 대통령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내란으로 그 사태가 규정이 되고 있고, 그 일들에 가담한 사람들이 전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가적인 지금 위기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할 줄도 모르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적반하장적인 그런 상황을 보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문해력 같은 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교육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내란 사태가 보여주는 거는 단순히 국민에 대한 그 정치인들의, 또 교육받은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린, 국민에 대한 배반을 보여준 걸 넘어서 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극심한 경쟁 교육이 어떤 인간들을 양성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는, 한국적 입시 엘리트 교육의 파산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부터 제 책이 이제 드디어 나와서 서점에 입고가 되었거든요. 초연결 학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목의 이 책인데, 한국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효율성, 폭력성, 맹목성, 그리고 공동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도 없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오히려 생각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 지각 반응을 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오히려 기여를 하고 있고 배움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에 어떤 봉사할 것인가 기여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없고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도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뭐 대안학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런 대안학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변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에듀케이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중심부로부터 완전히 지금 전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전 세계적인 시대적인 화두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선구적으로 먼저 나서서 제가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과정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대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화재단, 예술기관, 또 대기업, 정부기관, 관청, 교육청 좀 특이한 세세하게 말씀드리 어려울 만큼 여기 보면 날개에 프로필이 양쪽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보셔도 좀 특이한 삶의 과정을 겪었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적은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지나는 것을 사람이 보는 어떤 복합적인 시선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명의 어떤 변동 상황, 새로운 배움의 흐름 같은 것들을 관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초연결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미래학교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미래에 와야 되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인가. 사실 미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지금 임박한 지금 현재에 필요한 학교들이에요. 그런 학교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런 학교들을 왜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라는 학교 앞에 미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학교일 텐데 우리는 보통 이 미래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은 그걸 굉장히 기술 중심적으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육부라든가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다든가 스마트 교실을 만든다든가 기술 중심으로 뭔가를 도입하는 걸 미래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기술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더 창조적인 인간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또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미래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의 문제만 한정되지 않죠. 근데 한국은 지금 안타깝게도 교육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거기다가 돈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아이패드를 도입하고 디지털 교과서 한다고 그런 디지털 교과서를 우리가 도입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종이책이 아니라 디지털 북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책 읽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도 없이 바로 그냥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은 그게 기술의 이제 문제라든가 교육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그 운영 원리에 따라서 이 미래학교를 이제 본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학교 운영의 원리의 관점에서 핵심을 이 초연결이라는 말 담겨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학교가 어떤 배움의 원천 소스가 되었는데 이제는 학교가 더 이상 원천 소스가 되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럼 학교의 콘텐츠라는 게 훨씬 더 처져 있어요. 시대가 워낙 빨리 변화하고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학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원천 소스가 되는 학교의 교과서, 교실이라고 하는 것, 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원천 소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세상의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어떤 과정, 소스에 열려 있음으로써 학교가 그런 소스로부터 학생자를 학습자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의 에이전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연결을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책에 15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다 다룬 얘기들이 이제 1부에 이렇게 있고 2부에서는 그런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선구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예시들도 있지만 예술기관이라든가 산업적 변화 속에서 사실상 학교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배움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지 디자인하고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죠. OECD에서는 미래의 학교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전통적인 학교가 자신의 기능 같은 걸 이제 강화하는 거. 전통적 학교의 학교 강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게 가장 보수적인 변화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학교가 잘 변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학교의 변화를 강제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건 이제 학교의 외주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존의 자신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부응하지 못하게 됐을 때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사적인 에듀케이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돼가 기업이라든가
학교의 역할을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장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와 그 회사들이 서로 이제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학교의 역할들이 시장으로 많이 이제 이동할 것이다. 세 번째가 학교의 변화가 그 주도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학교의 교육 허브화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전통적으로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로만 끝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의 어떤 그런 어떤 경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래서 사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훨씬 더 이제 강력해지면서 학교로 많은 그 교육 사회적 요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학교의 허브, 학교의 플랫폼화죠. 네 번째는 이제 가장 과격한 시나리오인데, 예전에 있던 학교들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종래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느끼지 못했을 때, 학교는 사실상 해체되고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의 역할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쉐어하면서 그 역할들을 이제 대행하는 사회 속의 학교라고 하는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를 OECD에서 제시하거든요. 이 초연결학교에서도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기업이나 뭐 예술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등교육기관 그런 것들을 주도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지금 그 학교의 형태들은 중등교육도 그렇고 고등교육, 대학교도 그렇고 학교가 더 이상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능동성 자체 같은 것들이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 3과 같은 학교가 사회의 새로운 배움을 주도하고 사회를 끌어들이는 그런 교육의 허브화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그 자기주도 학습, 자율적 어떤 교육,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게 늘 그 근본적인 질문을 괄호에 놓고 생략하고서 뭔가를 그 수단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낳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 자율성을 가진 학습이라고 하는 게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물어야 될 전제가 있거든요. 그 전제를 묻지 않고서 얘기하면은 또 자기 착취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여기 있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이 미래 학교의 그 인간형이라고 하는 거는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적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적인 어떤 교실, 세상과 끊어져 있는 학교, 담을 쌓고 있는 학교, 교과서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지식을 실질적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을 할 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이제 화두지만, 그 연결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적이어야 된다. 아날로그적이었다는 건 그 실제성을 갖는 거예요. 방구석 안에서 그냥 모든 게 교실 안에서 가상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실제적인 어떤 삶, 세상의 삶, 세상의 일, 세상의 어떤 공간,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초연결성을 지닌 아날로그적 인간을 만드는 거, 그 아날로그적 인간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학습의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거, 이게 초연결 학교라고 하는 얘기가 이 책에 달려 있습니다. 최재찬 선생님도 추천을 해주시고, 조병윤 교수님, 스탠퍼드 대학의 폴김 교육대학원 학장님, 유니온 신학대학 현경 선생님, 또 인천시 교육청의 도성훈 교육감, 이런 분들도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두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같은 것도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좋은 화두가 될 것 같고, 2025년도 여는 책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이게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 문명의 문제, 또 우리 사회의 문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